안녕하십니까. 오늘 3강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 못다 나누었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도 함께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계속 발달의 단계,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얘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격 심리학에서 우리가 심리학 그 이론별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격 심리학에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존중감 발달입니다. 청소년의 자아 발달 이론을 보면 블로스라는 사람이 적응 체계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발달을 2차 개체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블로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성적인 변화를 설명을 했어요. 2차 개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청년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성을 가진 부모에게 애정을 느끼고 같은 성을 가진 부모에게 경쟁심을 가지는 거, 그거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 과정을 6개 단계로 그 블로스가 구분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잠재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초기, 중기, 청년 후기, 청년 말기,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잠재기 때는 리비도는 성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리비도의 충동이 약화된다. 그리고 강력한 자아가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소년 전기 때는 급격하게 성적인 어떤 욕구가 증가를 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서 공격적인 욕구도 공격적으로 욕구를 표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항이나 비행, 이런 증상, 이런 그 행동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청소년 초기 때는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그런 그 감정, 욕구 이런 것 때문에 표출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또래 관계에서 즐거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대체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청소년 중기로 가면 성적인 혼돈과 갈등으로 불안이나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합을 하려는 자아 기능이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통합을 이루면서 성숙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년 후기 때는 성적인 혼돈,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때문에 자아가 안정이 되고 또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말기 때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숙한 대처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좀 청소년기 때 불안정하고 굉장히 뭔가 변화가 많고 감정적으로 이런 모습들에서 많이 벗어나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자아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자기의 어떤 특성,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태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그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유아기 이전부터 그 자아 개념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타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자, 신피아제 학파들, 그러니까 피아제라는 되게 중요한 학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피아제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 학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 개념의 변화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정도를 우리가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차원에서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의 자아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아의 그런 이상적인 자아,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요 또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의 현재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2단계, 5세에서 6세경, 이때는요, 몇 개의 자아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뭐 키,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뭐 남성, 여성 이런 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렇죠? 언어도 발달했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요 나이 때도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자, 3단계 7살 때 정도 되면 자신에 대해서 그 통합된 구체적인 어떤 자아 개념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어떤 통합된 구체적인 자아 개념을 명확하게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아동기가 되면 원래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한테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자아 개념에도 변화가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능력, 행동, 소유물과 연관지어서 자신을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릴 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이 있다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뭐 동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자기 자신을 명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동기의 자아 개념은요, 성장하면서 안정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분화된 개념으로 발달을 해요. 더 세분화가 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면서. 자, 정체성 위기 이론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정체성 위기 이론인데요. 에릭슨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돼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갖고 또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두 가지 면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양극적인 갈등과 이런 갈등 안에서 내가 이거는 참 잘하는데 이건 참 잘했는데 이런 거는 난 진짜 부족한 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넘어서셔야 돼요.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는 거 이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체성 위기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청년들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방황과 동요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그 청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몸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정체감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인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 위기 이론 두 번째 학자예요. 마르샤예요. 마르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은요. 4가지로 나눕니다. 정체성 혼미,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성취. 자, 정체성 혼미는요.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목표를 이렇게 가져야지, 꼭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이거는 부모가 주 양육자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좀 방임적인 태도로 양육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의 방임적인 교육 태도나
일관되게 아이를 훈육하거나 교육했던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 유실인데요. 충분한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없이 지나치게 빨리 나 이거 할 거야. 나 꿈 이걸로 정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어떤 충분한 탐색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의사결정에 위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정하고 내가 그 길로 가기로 다 결정을 하고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난관을 만났을 때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정체성 유예입니다. 대안을 계속 탐색 중이에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걸리고 저걸 하려는데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아직 정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 탐색 중이고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관여의 정도가 애매하고 초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확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찾고는 있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확 몰입해서 찾는 거는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걸 정체성 유예라고 마르샤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체성 성취입니다. 자,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탐색해서 확고한 정체를 가지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대인관계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아 존중감 발달에서 정체성 위기 이론, 마르샤가 얘기한 정체성 위기 이론까지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발달 심리학에서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발달해오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이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성격 심리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격의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하면 우리가 성격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은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성격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눈으로 금방 관찰해서 성격이 어떻구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짐작해서 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건의 직면에서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행동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패턴, 우리가 그거를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부모님이나 그 윗대에서 나한테 주신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또 계속 배우고 이런 환경에 이런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고 저런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다른 환경들에 노출이 되면서 뭔가 또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특성, 부정적인 특성 모두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특징적인 양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격의 정의에서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학자들 어떻게 정의를 했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포트라는 사람은 성격은요,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의 정신적, 신체적 체계들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격은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것과 환경적인 요인, 그죠? 그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화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부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체계들이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패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또 가족들과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그렇죠? 친한 친구, 친척, 뭐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이 있어.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런 거 파악하잖아요. 일관성 있는 패턴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특성, 그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리크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개인적 특징들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말이 올포트한테서도 나오고 리크만한테서도 나왔네요. 자, 조직화된 개인적 특징들의 조합이다. 성격은 유전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학습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인 구성 개념이다 라고 리크만은 심리적인 구성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내적 속성, 통합성, 고유성, 일관성, 역동성,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내적 속성, 성격은 직접 눈으로 보고 금방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행동이나 말이나 뭐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째, 통합성입니다. 성격은요, 인지와 감정과 행동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지, 감정,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그 전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통합적이다. 통합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고유성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 성격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래서 고유하다. 고유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성격의 요소 4번째를 보면 일관성.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죠?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병리적인 뭐 이상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좋아하겠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역동성입니다. 성격은 내적인 역동성,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 3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프로이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 3가지의 자아가 같이 역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내적인 역동성은 그거고요. 내 안에 자아 3개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적인 역동성은요, 상황과 성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표출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별로 계속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일관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 좀 달라지거나 변화를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외적인 역동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의 이론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성격적인 부분, 성격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먼저 우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먼저 마음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빙산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 물 색깔로 되어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 곳이 아래에 저렇게 많이 나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물 위로 올라온 부분은 진짜 조금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조금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저기 영어로 써 있어요. 그렇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프로이트의 빙산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이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무의식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탐색을 위해서 자유연상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뭐 꿈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연구를 했었죠, 프로이트가. 자, 내담자의 자유 연상. 자,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부르죠. 내담자의 자유 연상. 연속적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냐,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계속 자유 연상을 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이트는 주장을 했어요. 프로이트는 마음의 구조가 빙산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 원초와 이드는 완전한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아는 현실에 살고 있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내 무의식에서 나는 이거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아, 에고는 현실을 살고 있는 나기 때문에 안 돼, 하기 싫어도 이거 해야 돼, 이번에 참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또 자아겠죠. 그리고 초자, 슈퍼에고는 굉장히 그 이상의 자아예요. 현실적인 자아 이상의 나예요. 그래서 의식 안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바람직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초자아예요. 슈퍼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식,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격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은요, 공격적이고 쾌락 추구적이고 생물학적 그 충동과 이를 억제하는 내면화된 사회적 제약의 갈등에서 죄책감이나 처벌을 주지 않으면서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충동들이 뭐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내면화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맞추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 성격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 나왔었잖아요. 빙산 나왔을 때. 자, 그걸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색깔로 써놨습니다. 자, 성격의 세 가지 상호작용 체계입니다. 자, 원초와는 무의식적인 정신 에너지예요. 나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무의식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 정신 에너지는 그냥 쾌락을 따라요. 하고 싶은 거.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하자. 이거는 원초와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만족이 금방 되죠. 그 순간에는. 자, 그 다음 자아예요. 에고는 부분적으로 의식되는 지각, 사고, 판단을 포함해서 현실 원리를 따르는 작동 체계. 자아는 현실의 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초아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나와 그다음에 정말 이상적인 초자아인 나, 요 사이를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집행자, 그렇죠? 행하는 집행자예요. 그래서 자아가 현실의 지금 나예요. 그리고 초자아는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4, 5세에 출현을 했다라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어떤 상이나 처벌, 그죠? 잘했을 때는 상이나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벌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과정에서 초자아가 생긴다. 사회적인 가치, 도덕적인 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켰을 때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도 뭐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나 도덕적 원리를 따르는 체계, 그 다음에 굉장히 이상적인 도덕적인 나, 그것이 바로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 방어 기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여러 번 읽으시면서 좀 방어 기제 중에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어 기제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입으로 이렇게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어 기제.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들로 인해서 야기된 어떤 불안.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죄책감 들고 뭐 이런 나쁜 상태에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내 무의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방어 기제의 구분은 1차적인 방어 기제, 2차적인 방어 기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눠서. 그리고 정신증적 방어 기제. 이거는 정신증적이다 하면은 이건 진짜 약간 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증적 방어 기제.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 그다음에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 그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고 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러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뭐고 성숙한 방어 기제는 뭔지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평소 때 이렇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많이 썼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아니면은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네.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늘 미성숙한 방어 기제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자, 방어 기제 구분해서 1차적 방어 기제 그리고 2차적 방어 기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차적 방어 기제는 억압과 부인이에요. 그래서 억압하는 거, 그쵸? 억압은 여러분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그쵸? 이거 1차적 방어 기제고요. 2차적 방어 기제는 승화, 투사, 반동 형성. 승화는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 참아야 해. 하면은 굉장히 뭐 마음이 힘들잖아요. 욕구를 계속 참아야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참아야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무의식에서부터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화는 내가 막 계속 뛰어놀고 싶어. 오늘 내일 시험인데 나는 계속 뛰어놀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현실의 자아가 나를 붙잡고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부모님께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때 친구들이랑 더 신나게 재밌게 놀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에 에너지를 막 쏟는 거 이게 또 승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막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뭐 자아정체감도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불안하고 화도 잘 나고 막 계속 이런 상태일 때 그런 불안정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고 있을 때 뭐 나가서 막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뭔가를 할 때 거기 가서 뭐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승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내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욕구의 불만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 이걸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투사는 남 탓하는 거 편하게 남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남 탓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것만 해줬어도 일이 잘 됐을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동 형성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그 속담을 딱 붙이시면은 바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동 형성은 진짜 내가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뭐 하나 먹을 거 사오면은 하나 더 사서 그 사람 하나 더 주고 별로 정말 싫은데 자꾸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행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보면 구강기, 학문기, 잠재기, 성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구강기에서는 부인,
왜곡, 그 다음에 학문기에서는 취소, 퇴행, 반동 형성. 자, 요거 하나하나 그 방어 기제에 대한 풀이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잠재기에는 승화, 성기기에는 주지화, 이런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 자, 방어 기제 구분 한번 볼게요. 아까 정신증적 방어 기제,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신증적인 방어 기제는 왜곡, 망상적인 투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망상증적으로. 이거는 병적인 거죠. 그리고 부인 등등 현실 접촉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아동 아니면 정신증적인 진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 주지화, 합리화, 치환 등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과 관련해서 그냥 조금 더 흔하게 누구나 나타낼 수 있는,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어 기제들을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성숙한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는 행동화, 투사, 분열 등의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고요. 청소년 시기 때,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장애나 성격 장애를 앓고 있을 때 이런 충동이 잘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막 뭐가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행동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막 한다든지. 어른들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청소년인데 어른들한테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른다든지 이런 게 행동화예요. 자, 그래서 의식적인 억제, 유머, 이타적 행동 등의 성숙한 방어 기제는 건강한 방어에 해당된다. 지금 위에서 행동화, 투사, 분열 이런 것들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괄호에 보시면 의식적인 억제, 유머, 이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한 방어 기제는 어떤 것이 있나? 성숙한 방어 기제를 우리가 뭐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건데 자, 성숙한 방어 기제가 이런 거였구나. 나는 평소에 이런 거를 좀 자주 이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괜찮은 거죠. 건강한 거죠. 적응적이라는 거죠. 자, 승화예요. 수용될 수 없는 부적응적인 감정 및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으로 변형시켜서 표현을 한다. 그렇죠?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예측.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단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으시겠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모색하면서 불안을 줄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 가진 사람은 없겠죠. 자기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도 불안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대략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내가 너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등등 각자가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대로 살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될 거고 5년 후에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세세하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거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좀 대처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다. 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대처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사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잘 알고만 있어도 사실 불안감이 되게 많이 상당 부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예측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머는 다 아시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굉장히 좀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즐겁고 순간순간 지내면서 내가 즐거움을 좀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유머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죠. 자, 그 다음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이타 행동. 이것도 단어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타인을 돕는 행동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친해 행동. 친해 행동은 타인에게 도움과 지지를 바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도 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 잘하면 잘한다고 막 응원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겠죠. 자, 억제입니다. 여러분들 억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목만 봐도 이건 성숙한 방어 기제일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쭈루루룩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억제, 이 방어 기제는 이거는 성숙한 방어 기제인가? 나쁜 거 아니야? 억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비생산적이고 정서적인 혼란을 느끼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불편감을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또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에 내가 너무 빠져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쪽에 더 에너지를 쓰면서 다른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억압과는 구별이 된다. 밑줄 그어놨죠? 그래서 억압과 억제는 다른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는 성숙한 방어기제, 나쁜 감정을 내가 나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쪽으로 더 집중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나의 관심을 좀 돌리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래. 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빨리 좀 개선을 해야겠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방어기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자, 억압은 미성숙한 방어기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억압과 억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성숙한 방어기제, 이거는 부적응적이에요.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평소에 너무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있다 하시면 그 사람이 그걸 알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기제, 이거는 무의식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무의식에서부터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내 안에 지금 좋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앞으로 더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처하고 바꾸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에서 억압, 그렇죠? 제가 아까 억제랑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본문에도 적어놨어요. 용납되지 않는 욕구,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억제는 나쁜 것들을 내가 나쁜 영향을 안 받고 나는 그냥 좋게 좀 환경을 바꾸겠어 하는 의지를 갖고 좀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돌리거나 방향을 돌리는 건데, 억압은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용납되지 않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접어드는 거죠. 눌러두는 거죠. 억눌러 놓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으로 그걸 그냥 밀어놔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졌다,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또 그것들이 확 문을 열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들, 특히 부정적인 부분들은 억압을 해놓으시는 것이 마음속에 쌓이고 하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게 빵 터지는 큰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부인이에요. 타인에게는 분명해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 사실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되게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죠? 인사도 못하고 그 사람 삶에 대한 정리도 못한 채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타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게 나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게 계속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부인을 아니야,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 순간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충격이 완화되면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 투사입니다. 제가 남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사는 남 탓 이렇게 외우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자, 행동화예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행동화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행동으로 그냥 빵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했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표출을 해버리는 거죠.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휘둘러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행동화, 이거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수동 공격,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분노, 적대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놓고 자기가 화나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격상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앞에 어떤 사람을 대면해 놓고 내가 불편한 상대한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는 나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뒤돌아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의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엄마가 그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은 안 된다고 엄마가 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한테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계속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네 이렇게 대답은 하고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해 놓고 뒤돌아서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동 공격이에요. 내가 앞에서는 대답하지만 내가 뒤에서까지 하란 대로 할 줄 알아? 속 안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죠.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회피,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 그다음에 신체화, 이것은 심리적인 갈등, 어려움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어떤 분이 막 기절하거나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동안.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힘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 억압을 해뒀다든가 이런 일들이 억압했던 것들이 계속 쌓여서 한꺼번에 빵 터질 때 이런 신체화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기절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잠깐 짧게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신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자, 합리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리화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감정의 진실한 동기를 숨기고 진짜 이런 마음이야.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택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그렇죠? 우리 성인들도 되게 많이 하죠. 합리화, 스스로에게. 자, 이거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주지화는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사고를 하거나 일반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 이건 뭐냐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아예 없던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환은요. 전치, 대치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전치 뭐 요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덜 위협적인 대상에 자신의 정서를 표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누구한테 좀 화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약한 존재한테 가서 화풀이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고 강아지한테 화풀이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동생한테 화풀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덜 위협적인 대상에다가 나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성숙한 방어 기제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자, 반동 형성. 그렇지만 방어 기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 같은 경우는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반동 형성.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고 정반대의 행동. 그쵸? 못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 너무 미운데 가서 아, 저는 누구누구님 너무 좋아해요. 전 되게 존경해요. 이렇게 하면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막 선물도 주고 이렇게 이런 정반대 행동이나 생각, 감정, 표현 이런 걸로 대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시,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거. 그쵸?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 이거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많이 발달해 계신 그런 분들이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자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존재를 만났을 때 막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막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 사람한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막 에너지 소진이 되게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힘들어지거나 아니 빨리 지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격리,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퇴행이에요. 자신의 발달 단계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건데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퇴행은 갑자기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막 5살, 4살 아이 같은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쵸?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아, 나도 저렇게 말도 이렇게 아기처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아기 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하면서 가족들이 다 사랑해 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퇴행의 증상,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머리로 계산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무의식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사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는 내 삶에서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돈이 최고지.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돈 중요하지. 나도 그럼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뭐 비판이나 어떤 자신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렇지 나는 앞으로 삶의 목표가 이거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냥 일단 돈 많은 게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가치와 기준을 그냥 비판 없이, 그쵸?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내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평과 도움 거부. 이거는 뭐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힘들다고 막 호소해요. 저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성인이 돼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어떤 한 동료가 동성애 동료인데 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아가지고요. 저는요 이런 거 이렇게 고마워 예쁘다 이런 말 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동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그랬구나. 어릴 때 부모님 너무 바쁘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못 해주셔서 아 너무 안타깝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그런 거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저 사람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칭찬 많이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해주는데 열심히 나는 이렇게 계속 사랑을 보내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막상 해주면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네가 그런 거 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거부, 선긋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저 사람 떨떠름하고 또 내가 무관심하게 있으면은 저 사람 또 사랑을 계속 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떠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계속 자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서 이상화라고 있어요. 자, 이건 사람 이름 아니고요. 이상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상화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과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인지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면이 진짜 대단해. 너무 괜찮아. 그래서 그것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런 면은 조금 좀 약간 나한테 좀 잘 안 맞는 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조심도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화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지,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고 능력 있고 너무 멋있지,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남에 대해서 이상화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 헛다리를 짚겠죠. 이것저것 다 보고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적인 관계라면 그런 부분들은 또 더 중요할 텐데, 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을 텐데, 그렇게 이상화하는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다 보면 뭔가 자꾸 실패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좌절하는 일들도 벌어지겠죠. 아, 내가 또 이번에 실수했구나, 사람을 또 잘못 봤구나,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런 면을 못 봤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또 자책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저항이에요.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는 통찰, 방법, 기억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어요. 그 친구가 떠났어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친구와 그 다음에 그 떠나간 친구의 관계를 알고 있던 주변 친구들 모두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들은. 그래서 가서 아,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과 그냥 선을 이렇게 딱 긋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방어 기제를 갖고 있을 때는 아직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거나 감정이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저항은 누군가 긍정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거. 자, 그 다음 분열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좋게 또는 전적으로 나쁘게 지각하는 거예요. 이 분열이 나는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단어만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 봐도 이렇게 되게 착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무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편, 우리 편, 남의 편 이렇게 꼭 나눠주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인데도 또는 발달 단계가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을 딱 그어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편가르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편, 우리 편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인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 그 성격의 발달에서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요거 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신역동 이론에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격의 발달에서 5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구강기, 요때는 이제 구강기예요. 이제 입으로 뭐든지 하는 시기죠. 그래서 뭐 빨고 물고 씹고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시기의 아이들은 그냥 뭐든지 자기가 이게 뭐지 궁금하다 하면서 우리가 뭔가 뭐 예쁜 물건을 보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봤을 때 손으로 만져보거나 관찰을 하는 것과 똑같이 입에다 다 넣어보는 게 그냥 탐색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시기고요.
이때 구강기 때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못하거나 너무 많은 그 통제를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입으로 하는 거, 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섭식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다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고착이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학문기. 자, 요때는 뭐 학문기 때는 그 용변을 보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배변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배변 훈련을 좀 너무 많이 배변 훈련을 되게 강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좀 잘 수능했다. 배변 훈련 엄격하게 그 배변 훈련을 받아서 좀 그런데 그때 잘 수능했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도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고 한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정리하고 너무 계속 닦고 뭐 이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배변 훈련을 너무 심하게 받았는데 또 약간 저항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무질서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파괴적이고 조금 약간 잔인한 경향을 갖게 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남근기 때 이때 이제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남근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덕성, 성 역할 배우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성의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무엇을 하는구나, 아빠는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제 부모와 동일시를 해요. 성 정체감 혼란으로 이때 이제 성 정체감 혼란이 와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동성애자가 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잠복기는 이제 성적인 감정이 잠복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친구들과 놀고 또래 관계 이런 거 막 놀고 이런 거에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서 자, 성적인 감정이 잠복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성기기에서는 성 정체감이 성숙이 되고 동성 친구 관계가 이성 친구 관계까지 발달이 돼서 친밀감을 많이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상강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격적인 부분에서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격의 구조, 성격의 세 가지 상호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상호 체계는 원초화, 자아, 초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방어기제는 굉장히 건강하고 적응적인 그런 방어기제가 있고 부적응적인 방어기제가 있다. 그리고 성숙한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프로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5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구항, 남, 잠, 성. 자, 생식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항, 남, 잠, 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어는 다르게 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상강 오늘 열심히 함께 잘 해주셨고요. 방어기제와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4강 때 성격 심리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